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 관련해서 세무 강의를 하게 된 김형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매매업 관련해서 약 200여 명의 대표님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투자하신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또 부업으로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뜨거워지면서 개인 부동산 매매업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최근 2, 3개월에는 진짜 많이 뜨거워졌음을 제가 느낍니다. 저한테 상담 전화도 거의 하루에 3, 4개씩 오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에 부동산을 매입하시고 매도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 세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것들도 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적어도 부동산 매매하시면서 세금으로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매매업, 내가 하려고 하는 부동산 매매업이 뭔지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매입하고 재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라서 단기에 부동산을 매도해도 세율 중과가 없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원래는 77%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 판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매도해서 발생한 소득은 원래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되지만 이걸 이제 사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럼 부동산 매매업은 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세청에서 예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기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할 때 너는 사실상 사업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시일 뿐이고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라고 하면 매매업을 인정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매도나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업을 가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시고 또 내가 매매업 예정 신고하시기 전에 정말 본인이 열심히 투자 활동할 건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딱 매매업 한 건, 두 건 하시고 그냥 폐업하시거나 아니면 그만하시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업을 하실 건지 충분한 고민 있으신 이후에 매매업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매매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는 필요한 서류가 뭐 별건 없습니다. 매매업이 허가사항은 아니라서요. 자, 내가 사무실, 이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내가 사무실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내 이제 주소지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유행했던 온라인 셀러 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 집에다가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 주민등록 소재지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걸 정리하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사업자 주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세무서에 가셔도 상관없고요. 사실 아무 세무서나 방문하셔서 나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뭐 물어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게 업종 코드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밑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업종 코드도 잘 모르시고 이게 부동산 관련이니까 괜히 자기가 보고서 올릴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사업자 바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금 조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예금이랑 경매 대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도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본인들 기재해놓고 결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 취득할 예정인가 이런 것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할 예정입니다. 뭐 실제 내 예정 취득하실 부동산 종류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겠지요.
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팔 예정인가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역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비규제 지역 부동산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하러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창 부동산이 아주 과열되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다 답변 예시를 남겨놨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로 뭐 나한테 과세하는 거 아니야, 증여세 추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제 올릴 때 그냥 참고사항으로 쓸만한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뭐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럴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업종 코드입니다. 업종 코드는 703011입니다. 내가 집을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하면 703011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코드들이 아닙니다. 딱 요 코드만 집을, 주거용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찾아보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개발하는 건 아닌데 이 업종 코드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이제 적용 범위 및 기준을 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 도급하여 주거 건물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또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내가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03011 코드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업태는 부동산업이고요. 종목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반 사업자가 좋아요, 면세 사업자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자입니다. 자, 부가세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거래를 좀 파악하려고 만든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너네들은 매출이 있으면 10%씩 좀 주고받아. 그래서 국가에서 좀 거래하는 걸 좀 보고 싶어. 그러니 10%씩 주고받은 거를 1년에 2번 국가에 신고를 해줘. 그러면 너가 이런 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내가 매출 파악을 할게 라고 해서 만들어진 세금이거든요. 근데 법에 예시되어 있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주택을 사고 파는 거는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 집 판 것도 부가세 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요. 네, 예외적으로 특별법, 조세특별법에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수도권 85제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의 집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과세 사업자인데 면세 매출이 발생할 뿐입니다. 대부분 매매업 하신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만 할 겁니다. 부가세를 내시면 아무래도 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면세가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할 것이라서요. 매출 자체는 면세 매출만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사업자는 일반 과세로 나오는 게 그래서 원칙입니다. 내가 주로 할 것은 면세 매출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업종 자체는 원래는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과세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 그냥 면세 사업자로 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나 어차피 면세만 할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가끔 100에 1명 정도 있을까요? 국민주택 규모 넘는 주택을 이제 사고 파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정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면세가 좋아요, 과세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반 과세로 하는 게 눈에 덜 띕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랑 내는 세금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사업자가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면세 사업자는 연 1회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연에 2번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가 좀 관리하기 수월하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가 좀 더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거든요. 또 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반 사업자로 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세금 차이는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어차피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팔면 납부할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랑 면세랑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한 이후엔 대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장 먼저 가셔야 됩니다.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이랑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사업명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명계좌랑 또 사업자 등록번호를 생성한 공동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은행에 처음 가면 이제 저 사업자 내서 통장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 사업자 상호가 들어가 있는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인증서도 꼭 만드셔야 됩니다. 홈택스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생성된 공동인증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인증서는 뭘 만듭니까? 라고 물어 2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4,400원짜리 2개 해달라고 하면 은행원분들이 보통 이해하십니다. 이게 전자세금용 그리고 일반용 2개입니다. 요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공동인증서는 11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간혹 은행원분들이 그럼 11만 원짜리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4,400원짜리 2개 그냥 만드시면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공동인증서를 만드시고 홈택스도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나 이미 홈택스 가입된 게 있는데요. 연말정산하면서 이미 가입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이제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홈택스를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계정 외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새로운 걸 만드시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매출이 발생하면 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업용 계좌는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되는 건 없습니다. 불이익 받을 건 없는데요.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넘어가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가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언제 매출 넘어가고 이런 걸 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 꼭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업용 계좌가 뭐냐라고 하시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의 거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 전용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만든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은행에서 만든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로 매출 금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사업용 계좌로 매출 금액,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판 금액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도 금액은 꼭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업용 계좌를 수령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어서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택스에 그럼 어떻게 등록하느냐? 자, 저희는 그냥 무조건 검색하는 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 창에 가셔서 사업용 계좌 치시면 여기 이제 등록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몇백 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용 계좌 등록 제가 하라고 여러 번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았다가 소득세 신고 때 안내문에 이제 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오는 거 보고 그때서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 한 건 한 건이 억 단위가 많을 겁니다. 이거 하나 누락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몇십만 원씩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꼭 사업용 계좌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용 계좌 미등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또 물어보십니다. 정확하게는 2가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네? 너 미신고한 거 수입금액 0.2%, 그러니까 매출의 0.2%를 일단 가산세로 내야 돼. 그리고요, 또 사업용 계좌를 써야 되는데 사용도 안 했잖아? 그럼 미사용 금액의 0.2%. 그래서 이 2가지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매출이 한 4억 정도,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이 2억이 나왔는데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았네? 그러면 미신고 수입금액 0.2% 해서 40만 원.
그리고 미사용 가산세 0.2%에서 40만 원 더하기 40만 원, 80만 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자, 2억 원 매출일 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작년 한 4, 5개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장난이 아니겠지요.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니 꼭 사업명계좌 불편하시더라도 꼭 등록하셔야 되고, 이 사업명계좌를 통해서 매도 거래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사업명계좌로 입금하도록 써주십시오. 저희 매도계약 작성하실 때 보통 매도인 계좌를 쓰지 않습니까? 이때 사업명계좌 꼭 등록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실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자, 은행에서 사업자 명의가 나와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뭐 체크카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근데 꼭 그 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좋은 카드, 혜택 좋은 카드 있을 거예요. 이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홈택스 딱 첫 화면 들어가서 여기 좌측 전자세금 및 현금 신용카드 탭에 가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등록하지 않으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명시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사업용 카드를 쓰면 납세자가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를 쓸 거라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니 이거는 우리가 신뢰하고 갈게 해서 검토가 조금 더 널널합니다. 조금은 더 막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저희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회색지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으면 눈에 띄지 않고 비용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용하고 나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혜택 좋은 카드를 꼭 등록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업자 이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한 것에 따라서 내가 사업명계좌 등록하고, 카드 만들고, 카드도 홈택스 등록하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했어요. 경락 받아서 대출 일으켜서 이제 부동산 등기 치고 2, 3개월 만에 명도 다 끝나고 매도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도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개월 이내에 뭔가를 해야 돼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매매업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도 양도세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게 되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지 양도세를 하면 안 됩니다. 양도세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단타를 쳤으면 77%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라는 명칭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2개월 이내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저희 매도계약서 필요합니다. 얼마에 언제 팔았다라는 내용이 필요해서 매도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매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매수하셨다면 매수계약서일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락을 많이 받으실 거니까요.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에는 얼마에 내가 경락대금을 냈는지가 나옵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하시면 아무래도 중개수수료가 들어갈 거겠죠. 직거래면 어쩔 수 없을 거고요. 그때 이제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는 내가 취득하면서 낸 각종 공과금이랑 법무사님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또한 이게 이제 필요 서류 이 취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만약에 셀프 등기하셨다, 법무사를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취득세 영수증, 인지세 영수증 등 이제 각종 세금 납부하신 영수증을 같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그럼 인테리어는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대출이자는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할 때에는요, 저희가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은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할 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대표님이 사업에 사용했던 것들은 나중에 5월달 소득세 할 때 비용 처리가 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예정신고 필요설은 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양도가, 저희가 판 금액이죠. 저희가 1억 5천에 팔았다라고 하면 1억 5천이 들어갈 것이고요. 취득가, 저희가 취득한 금액 뭐 1억이다. 그럼 1억이 들어가고, 취득할 때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뭐 공과금 내신 거, 취득세 같은 거 내신 거 있을 거고, 뭐 법원에서 뭐 이런저런 근저당 말소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이런 직접적인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또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양도할 때 필요 경비는 대표적으로 중개사 수수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도 시 필요 경비가 들어가고요. 그럼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 뭐 취득가랑 각종 경비를 다 뺀 금액이 양도 차익입니다. 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은 이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에서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국세를 계산하고요. 이 국세의 10%를 이제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업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요. 이때의 세율은 일반 세율입니다. 6%에서 45%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랑 달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내가 장기, 흔히 말하는 3년 이상 보유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로 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업자는 장기로 보유했을 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기에 팔았을 때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업은 무조건 단타를 했을 때에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단기 매도에 따른 세율 중과가 없는 것이지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나 미등기에 따른 세율 중과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현재는 뭐 서울 4개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경매로 강남, 서초, 송파를 사서 단타 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다주택 중과나 미등기에 따른 세율 중과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단기 매도시 양도세 60%, 아니 77%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오타인데요. 양도세 77%지만 매매업이면 6%에서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자산, 내가 이제 가끔 나 바로 팔 건데 등기 없이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7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자, 매매 차익 예정 신고는 부동산 매매를 국가가 좀 관리할 목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한 항목입니다. 양도세랑 정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가 되고요. 취득원가 외에 판매 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뭐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이때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정 신고할 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다 비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결국은 비용 처리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정신고 때 비용 처리 불가한 항목들입니다. 자, 명도 비용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교통비, 내가 이제 그 현장에 자주 가니까 톨비, 뭐 기차비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 소득세 때 비용 처리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출이겠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하시니까 이자 비용 있으실 텐데 이거 역시도 소득세 때 판매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위 항목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모든 항목들은 5월 달에 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정신고 한번 하면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취득세 포함해서 뭐 1억과 한 5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3개월 뒤 단타죠. 단타로 1억 5천에 매도했고요. 중개사 수수료가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대출이자는 50만 원 소요됐다. 3개월 동안 50만 원 낸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양도가액은 1억 5천이고요. 취득가, 취득세 포함해서 1억 500만 원, 그리고 필요경비, 중개사 수수료 130만 원 이렇게 넣고 내가 받은 양도 차익, 내가 이 거래를 통해서 번 금액은 4,4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4,370만 원에 이제 세율 구간, 요 밑에 세율표가 있습니다. 4,370만 원은 자, 1,2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이라서 15% 구간에 해당하고요. 요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52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지방세는 이거의 10%를 내는 거고요. 이제 부가세 부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들만 사고 파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수도권 85제곱미터, 비수도권 100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주택 매도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대체 그러면 부가세를 왜 하냐? 나 세금 어차피 안 내잖아요. 근데 부가세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세무서에 좀 매출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충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부가세 신고금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월, 7월에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게 돼서 사실 1년 동안의 매출을 이때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자, 내가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러면서 부가세 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업자가 1,000만 원인데 세금 면세 받으시면 1,100만 원 해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00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100만 원 환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근데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려면 내 사업도 부가세를 내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대부분 면세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정확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만 하실 거라서 그 부가세를 안 내십니다. 대부분이 안 내셔서 그러면 내 사업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홈택스에 공제가 된다라고 써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환급받았다가 추징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테리어업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한 거니까 이제 환급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 넣어서 환급받았다가 문제되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부가세를 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부가세를 안 내는데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이건 탈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만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물건만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내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 부가세도 안 내고 환급도 안 받는데 뭐하러 신고해요? 아닙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해야만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낼 세금 외에도 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용한 카드 전표 같은 게 이제 신고서에 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 불공제되면 불공제된 사유를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대출 받을 때 국세 완납증명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할 때 그러면 부가세를 내고 사와야 되는지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대부분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사업자가 아닌 분들한테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를 내시고 사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매도할 때는 부가세를 냅니다. 이거는 내가 처음 살 때 부가세를 냈는지와는 관계가 없고요.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팔았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넘네. 그러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주택 규모 넘는 건들은 잘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5월, 그리고 이제 매매업 같은 경우에 연수입 금액 15억이 넘으면 6월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명칭이 종합소득세이다 보니 본인 명의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이런 매매업 같은 사업소득 외에 회사를 다니신다라고 하면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수입 금액, 전체 매출, 1년 동안 내가 부동산 판 금액이겠죠?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 1년 동안 내가 판 부동산 취득 금액, 뭐 법무사 수수료 이런 거 다 합쳐서 매출 원가를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수입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판매 관리비를 이제 차감합니다. 이 판매 관리비 항목이 아까 이제 저희 예정 신고할 때 반영하지 않았던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뭐 교통비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때의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저희가 소득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 이외에 근로소득 같은 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뭐 다른 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뭐 에어비앤비, 임대 이런 거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합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이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 해줍니다. 저희 뭐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뭐 의료비 이런 것들 다 빼서 이제 소득공제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과표가 됩니다.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고요. 이 세율은 6%에서 45%,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저희가 소득 세율을 치면 나오는 그 세율입니다. 그 세율에 대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랑 감면을 차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관련된 업종은 공제나 감면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랑 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자, 여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데요. 결정세액이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실제로 국가에 냈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예정신고 하시면서 이미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정세액에서 내가 이미 예정신고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예정신고할 때 반영한 비용 외에도 추가 비용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내 1년 동안 내야 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하면서 내가 미리 낸 세금 빼줍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면은 환급을 받는 거고요. 뭐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로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소득세의 핵심은 1년간의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자, 소득세는 매출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클수록 이익이 높은 게 일반적이긴 할 텐데요. 극단적으로 매출이 100억이고 순이익이 1억인 사업자랑 매출이 1억이고 순이익이 1억인 사업자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 소득세액이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1년 동안 판매한 부동산 수입을 모두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타소득이 있으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매매업을 하셔야겠지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1년 예상 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물건을 한 개당 이제 뭐 1000띠기 한다, 2000띠기 한다 하고 뭐 3, 4개 한다라고 하면 6, 7천 벌겠네, 뭐 6천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6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뭐 구간을 넘어가면 세율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요 세율은 누진세율, 즉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이 바뀐다고 급격하게 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면 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과표가 1201만 원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해 세율이 15%, 요 15%관이 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 6%의 세율을 적용받고요. 1200만 원 초과한 만 원만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제 구간 넘어가면 뭐하러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산 방법인데요. 내 과표 순이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자라고 하면 5천만 원에 이제 24%를 곱합니다. 그리고 576만 원 누진공제를 빼면 62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내 세율이 24%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한 12% 정도 세금을 부담합니다. 반면에 뭐 과세 표준 1억 원 정도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해당하는 게 요 구간이죠. 1억 원 곱하기 35% 세율 곱하고요. 1,490만 원 누진공제 빼면 약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자, 저희가 흔히 알기로 35% 구간인데 실제로 부담하는 건 한 20%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1년 동안 1억 정도 벌면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 이걸 12개월에 나눠서 내고 있으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에 내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실 때에는 세금을 항상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 돈이 다 내 게 아니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세 계산 구조이고요. 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수입금액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요 부동산 취득금액 빼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판매관리비, 이자비, 교통비, 재산세 이런 거 다 빼고요. 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 다 합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주고요. 여기에 과표가 나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6%에서 45%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정신고 때 낸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와서
더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거나 하게 됩니다. 자, 예정신고 시 반영된 취득가액 외에 판매 관리비에는 교통비, 수수료, 수선비 같은 것, 인테리어 이런 거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매매 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자, 이게 홈택스 전산에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사님들도 이 예정 매매업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소득세 신고 잘못돼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산에 반영이 안 돼서 따로 꼭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정신고 자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매매업에서 판매관리비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자 비용입니다. 경락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으실 거니까 이때에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입니다. 뭐 톨게이트, 유류비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임장 가시면서 받은 거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컴퓨터 사야 되죠. 컴퓨터나 문구 이런 소모품비 포함되고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요거는 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물건에 대한 재산세, 이 물건에 대한 종부세, 그리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민세 정도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전부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금액 전부를 비용 처리했다가 문제되는 경우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 내 재고 물건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급 수료, 뭐 경매 대리 입찰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인건비 같은 게 나갈 거니까요. 뭐 법무사님, 중개사님한테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 잘 신고하셔서 비용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 이제 정말 경매를 업으로 하셔서 직원까지 쓰고 하는 경우에는 복류생비, 뭐 식사비 같은 게 가능할 거고요. 접대비가 뭐 술 먹고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작은 한도로 이제 경조사, 중개사님들 잘 보이려고 쓰는 비용이라든가 뭐 식사 한번 대접했다라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죠. 아무래도 경락받은 물건들은 그런 미납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의 이체 내역이랑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종부세입니다. 내가 이제 뭐 매매업 하려고 그랬는데 매매업은 다른 이제 명의니까 합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 명의로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합산돼서 기준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얘기했습니다. 6월 1일 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개인 명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을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공시가가 한 10억 정도예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면제 구간이 공시가 12억까지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면제 구간이 9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사업이 내가 돈 벌려고 한 건데 종부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돈을 잃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건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는 얼마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갈 때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처분이 가능한지 꼭 이제 염두에 두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 옛날에,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초보분들이 이제 국민소득세가 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 내가 이제 돈을 받을 때는 부가세 제대로 못 받는데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매매사업자 대체 언제 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매매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 그러니까 잔금, 내가 경락 잔금 내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재고로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매매사업자 매도가 가능은 합니다. 뭐 예규나 판례상 가능하다고 써있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상 이상하잖아요. 사실 내가 매매사업자 내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 내 매매업을 위해서 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전산상 이게 일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성, 이게 재고주택이면 이전 너가 원래 갖고 있었던 다른 주택이랑 뭐가 달라?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업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한 시점 전에는, 잔금 전에는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매사업자 부가세 환급 없을까요?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과세매출 있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도 없습니다. 자, 인테리어 명도비, 이거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반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예정신고 때 반영하면 당연히 좋죠.
그때 먼저 낸 세금도 어쨌든 줄어드니까요. 근데 매매책 예정신고 때 비용 처리 항목은 양도세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에서 비용 처리 안 되는 걸 넣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히 위험 부담 갖고 어차피 빼주는 건데 미리 넣어서 가산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2건 이상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한 달 동안 2건 이상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2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예를 들어 7월에 2개를 매도하셨으면 2개를 합쳐서 예정신고하게 되고요. 매도 금액과 취득금액 다 합쳐서 한 건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장인이 매매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상승하나요? 세금은 뭐 이해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어떻게 돼요?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건강보험 부과가 돼요. 근데 순이익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로 건강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사업자로 번 돈이 2,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00만 원에 대한 약 8% 금액인 40만 원이 연간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40만 원을 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뭐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천만 원까지는 추가로 건강보험 부과되는 건 없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 매매차익 예정신고 했는데 양도세 기한후 신고 안 내면 우편이 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서 부서는 소득세과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이제 명의가 변동이 되면 세무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전산상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이 사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라고 안내우편도 보내고, 또 안내우편을 보내는데 양도세 신고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한후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 이제 너의 양도 사실을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길 거야 라고 우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처음 받아보면 무섭죠. 과세 예고 통지에서 뭐 2,2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지금 요거 잠깐 보시면 과세 표준이 2,500입니다. 양도 차익이 2,500이라는 거고요. 산출세액이 1,800만 원 정도이거든요. 이게 대충 70%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 같은 거 붙여서 2,200 정도 나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과표가 2,500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 2,200입니다. 너무 무섭죠. 근데 이거는 양도세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말씀해 주시면 소득세과에 이제 전화해서 저희 예정신고 한 게 있는데 재산세과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요거 내용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 예정신고 접수했으니 접수증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 문제될 거 없고요. 과세 예고 통지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당황하시고 이제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 기한후 신고 안 내면 우편화도 뭐 두려워할 게 따로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10% 정도 더 내고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가급적 적격증빙 갖춰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사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비용은 적격증빙, 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세무서 전산에는 이 사람이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적격증빙은 전산에 반영이 되니까 따로 확인할 것이 없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니 뭐 이상할 게 없죠. 적격증빙만큼 비용 처리가 되었네? 이 사람은 제대로 신고한 것 같아 라고 넘어갈 텐데, 내가 이체 내역이랑 이런 건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세무서 전산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적격증빙이 아닌 비용이 크면 내 전산에는 비용이 3,000밖에 안 뜨는데 이 사람이 비용을 5,000 처리를 했네? 2,000은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좀 확인하고 싶잖아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격증빙이 아닌 비용이 많아지면 언젠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에 경고로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적격증빙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난 비용이 정말 떳떳하다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한다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는 세무조사 겪어보신 분들만 압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깔끔하게 적격증빙은 갖추고 비용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매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손해보지 않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 투자 활동하실 때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